없이 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회 시작에 앞서서 저희 협찬사랑 후원사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10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후원사 및 협찬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식 후원사에는 요리하는 수제 피자 알골로, 글로벌 빅데이터 레스토랑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브랜드 토스트럭, 니뽕내뽕은 사랑이고요. 하트 플랫폼, 그다음에 후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 문화 브랜드 디포 인덕션, 미카도 스시, 세관 그린푸드가 공식적으로 공유FC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찬사는 브라운백 커피인데요. 공유FC 1회부터 꾸준히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브라운백 커피는 국내외 2만 고객사가 선택한 일관된 온도의 맛을 위해 스마트 로스팅 기술을 활용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춘 원두를 만드는 국내 최고의 원두 고민 해결사입니다. 회원분들에게 인생 원두가 될 브라운백 커피가 함께 오늘도 갓볶은 로스팅 원두와 커피 머신도 후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구스 FMB에서 베이커리 B2B의 모든 것을 모토로 2002년 베이글 대량 생산을 필두로 브레드, 디저트, 샌드위치 완제 및 재료 베이커리 등 약 250여 가지 이상의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핸드메이드 베이커리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사업 분야는 베이커리 납품, OEM, 로빈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소세지 머핀 샌드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샐러드팜인데요. 최근에 햇섭 인증까지 받은 샐러드 전문 회사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샐러드팜에서 이렇게 맛있게 샐러드 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어트레이드 회사에서 동종무역 과자 쿠키도 후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레버 푸드솔루션스에서 뭐 파스타 육수라든지 아니면 만두 아니면 계란탕 공유FC는 후원사 및 협찬사 분들로 힘을 얻어 더욱 발전해 갑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신 분 대표님 그 자기소개 간단히 서 계신 김에 스테이크 전문점하고 있습니다. 이승훈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브라운백은 뭐 설명으로 뽕 다 뽑으셨어요. 1년치. 네. 저 기계 오늘 보이세요? 저 기계? 예, 저 기계 이제 연구 보전, 연구 후원. 그리고 오늘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 뒤에 보면 밥하자라는 기계가 있어요. 즉석 조리식품 기계인데요. 프리미엄 HMR 뭐 그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저기 제품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저기에 있는 바를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냉동고에 저희 제품들이 후원사들 제품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업직군들 이현동님을 위시한 영업직군들 분들의 주간 라운지가 돼서 따뜻한 한 끼 돈 아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음료도 많고 하니까요. 이제 낮에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날이고요. 10회차인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암기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좀 보면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암기와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뭔가 좀
이제 감성과 창의력의 시대로 가서 죽다 살아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암기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시험들이 다 암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겠지만 제가 되게 많은 그 실패를 했어요. 잔실패들. 그래서 군대도 한 3번 떨어져서 가고 그 예전에 뭐 여담이에요. 오늘 사람도 없고 가족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 좀 친해지고 싶어서 하면 예전에 이제 의방이라고 의무소방서 시험 보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막 되게 어려운 군대 시험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막 떨어지고 학교도 한번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모든 걸 다 2번, 3번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 개인적인 내용들은 많이 안 하겠는데요. 사업도 한 번은 실패했고 지금 2번째 엄밀히 말하면 3번째 사업이 지금 시작됐고요. 2번째 사업은 보는 관점에서 따라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로 2번째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많은 실패들을 했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주제를 프랜차이즈의 대안이 뭔가에 대한 부분으로 서브 타이틀을 좀 잡았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부분을 얘기할 부분들을 11회차에 하시는 분 때문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로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그 협동조합 이야기는 많이 뺄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뭐 30명도 안 되니까요.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편하게 제가 어떤 걸 쫓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왜 이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빅피처를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관련 빅피처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 이 영상은 1년 후에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부르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호칭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하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요새 밀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소셜 브랜더. 저는 기획 일을 이제 제 커리어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획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획은 되게 많은 범위에 다 속해 있어요. 마케팅에서 하는 기획은 마케팅 기획이고 뭐 어디에서 하는 기획은 무슨 기획이고 사실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에서 말할 때 기획은 보통 이제 전략기획이나 경영기획 쪽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별도의 기획이라는 타이틀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부서로서 경영기획 혹은 전략기획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 기획자들의 뇌는 철저하게 이성적이에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논리와 근거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숫자죠, 숫자. 그래서 저는 회계 공부를 막 열심히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제 진로상에서 이렇게 숫자를 제일 많이 보는 일을 했고 지금 깐족거리는 거에 비해서 실제 일할 때는 되게 좀 날카롭고 실제로 데이터 기반, 근거 기반으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최근까지 일한 피자 알볼로를 일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죠. 그 중에 한 활동이 이제 공유FC도 되겠죠. 근데 저는 협동조합을 이제 비상근으로 일을 또 회사 다니면서도 했는데 그런 일련의 현재 최근까지 하는 일들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들 그거를 뭐 구체적인 걸로 언급하면 브랜딩 관련된 일들을 좀 너무 최근에 되게 많이 몰입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큰 브랜드의 브랜딩이란 개념보다 저는 제가 있는 섹터에서 특히 이 스몰 영역에서의 많은 브랜딩을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 3, 4년 동안요. 그래서 지금은 엑셀이 잘 안 돼요. 그 엑셀 표도 잘 안 그려지고 숫자를 딱 들으면 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0 곱하기 100이 뭐예요? 이러면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쵸? 1000 곱하기 1000 뭐예요? 이게 바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획자가 아니라서. 근데 그게 옛날에는 잘 나왔고 숫자가 다 비율, 정량적인 비율로 다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 뇌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가치를 추구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숫자는 생각보다 공급자들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급자 관점에서 고민하는 일이에요. 사용자 관점에서. 근데 감성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소비자,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아먹은 사업들에 대한 그거를 여러 가지 리뷰를 하면 가장 핵심은 저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브랜드 기획을 하는 기획자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전환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지금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예전에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설명했는데 오늘은 제가 무슨 일 했는지를 설명 안 할 거예요.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공유FC에서는 총 3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볼로의 마케팅, 외식 마케팅에 대해서 했고요. 그 영상은 꽤 높은 순위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신비로웠나 봐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뭐 밑에 쯤 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꽤 많이 저희 알볼로에 대해서 또 호감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회사 일에 대해 얘기했고 공유FC 아카데미 시즌 1 때 제가 그때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 주제로 했어요. 근데 그때 죄송한데요. 그때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빨리 깃발 꽂고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준비한 자료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 시즌 1 회원들에게 죄송함을 빌리겠습니다. 허겁지겁 준비했는데 개념을 꽂으려고 허겁지겁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은 아니죠. 작년 여름이죠. 그때 기획자에 초대해가지고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했는데 그때도 폭망했어요. 이렇게 이 분위기였어요. 몇 명 없고 알볼로 직원 뭐 가까우니까 몇 명 오고 현동님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얼굴 들이밀고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에가 이제 절반이 기획자의 패턴, 기획자의 사고 방식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직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좀 러프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때도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의 관점에서 지금 제가 꿈꾸는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 안에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가 일부 좀 메인으로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프랜차이즈에 대안은 있는 걸까 없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저희 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 직장을 한솔 오크밸리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중에 이제 오크밸리라는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마케팅 기획 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밖에 못해서 그때 제가 컴맹으로 입사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엑셀하다 끝났어요. 1년이라는 직장 생활이. 그래서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선배들이 맨날 일 안 하고 맨날 담배만 피우고 맨날 일 안 하려고 막 그런 것만 보고 그 회사는 아주 그냥 해피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나름 뭐 PCS도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 지금 여러분 세대 여기 젊으신 분들 저도 젊지만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형님 세대들은 한솔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세계 같은 정도의 회사였으니까요. 그 나름 자부심 있게 들어간 회사인데 1년을 못 버티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제 꿈을 찾아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 시동을 건 거죠. 두 번째 회사는 ETN 제우스는 법인명인데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예요.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여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그걸 강연 소재로 맨날 써먹어서 선배님께 죄송해요. 여기 번호가 선배님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래서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에서 여긴 현장 중심주의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일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또 여러 인연들도 만나고 외식업에 대해서 이제 뼈저리 깨닫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입사하면. 그래서 저는 주로 그만두기 한 6개월 전까지 뭐 플로팅 뭐 이렇게 관리자처럼 하는 거 외에는 다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잘 그만뒀습니다. 예. 현장에서 조리랑 서비스가 있는데 놀라시겠지만 제가 조리
킵니다. 예, 놀랍죠? 서비스도 놀라고 다 놀라요? 예, 그래서 요리는 못하지만 조리는 그래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때 회사 그만두고 그러다가 우연처럼 홍대에 있는 이프런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강연에서 하도 말해가지고 생략할게요. 거기서 이제 귀인을 만나서 특별한 회사의 귀인을 만나 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됐어요. 그 회사는 홍대라는 지역에서만 장사를 하는 회사였고요. 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때는 제가 들어갔을 때 7개 정도 매장을 했었고 그때는 그런 좀 괜찮은 회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특별한 회사가 다 있구나. 뭐 저는 백종원 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젊은 오너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예요. 뭐 자산은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분인데 그분과 초기 회사를 좀 일구는 작업들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좀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회사에서 뭔가 빅피처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우연하게 들어간 건데 왜냐면은 홍대에서 장사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면 술집이었거든요. 술집 브랜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창업할 때 좀 뭐 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제 이력서를 보고선 이렇게 그 외식업에서 봤을 때는 체계를 갖춘 회사들에서 그리고 학력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셨고 면접식의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제안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매장을 3개월 동안 알바처럼 돌면서 7개 매장을 직원들 모르게 돌면서 돌았을 때 결과물을 이제 자기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이제 우리 회사가 체계가 필요하니까 그걸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인연으로 이프런트에 이제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큰 인연인지 몰랐죠. 그냥 재밌다, 흥미롭다 하니까 해서 이제 했고요. 나중에 엄청 먹었어요. 뭐 얘기 안 하고 그쵸? 주방을 얼마나 다 보여줬겠어요 저한테. 뭔가 맨날 자고 이런 거 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다 보고서 적고 있는데 그래서 친일파처럼 일했죠. 그래서 나중에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도 미워하겠지만 예. 그러다가 그분이랑 1년 정도를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본인의 철학 사업 방향하고 좀 안 맞다고 보셨어요. 그분의 사업 방향은 지금도 비슷한데 자기 직원들이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개성 있는 브랜드스럽지 않은 매장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브랜드를 프랜차이즈가 그때 직영점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성과 생각이 담은 브랜드를 단일 지역에 관리가 가능한 컨트롤이 가능한 지역에 출점하는 도미넌트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분이에요. 그게 그런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신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몸과 생각이 그냥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분이랑 저랑 방향성이 달랐죠. 왜냐하면 저는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서 갔기 때문에 매뉴얼, 시스템, 완벽한 관리 체계 이게 외식업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하고 방향이 달랐는데 그거를 아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올찬 도시락이라는 지금은 망한 그 브랜드죠. 그 사업으로 2년 정도를 좀 하다가 접었습니다. 예, 접었고 되게 슬픈 사연이 있지만 그걸 하면은 PPT 20장 넘게 나왔는데 그거는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의 초대에 좀 얘기했나 내가? 거기서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지루한 사람 많거든요. 여기 그 얘기하면은. 그리고 지금 저의 소속은 알파랩입니다. 알파랩이 뭔지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 뒤에서 할게요. 알파랩은 왜 만들어졌나? 소리가 나요? 마이크도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스키다시로 하는 활동들이 밑에 있는데요. 예. 좀 저렴한 분은 좋아해서 동네 발전소 협동조합에 이제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이 4년이 넘었거든요. 완전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재를 벌이고 감사로 젊은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게 저는 왕자에서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 할 때도 비상임 이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급여나 보수나 이런 거 한 번도 받질 않았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살아남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금 제 명예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로 위안을 삼았고, 제가 알파랩을 도전할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보상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알파랩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역시 이것도 사업이지만 제가 성공한 사업가로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이 제 나름대로는 엑싯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아, 나도 기업을 하나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됐구나. 4년간의 이게 어렵다는 협동조합을 생존시키고, 직원이 그래도 3명, 4명이 있고, 매출이 3년 회계 기준 동안 계속 2배씩 성장한 협동조합으로 생존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거의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올 정도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웃었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너무 못 찾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저에게 큰 선물을 줬죠.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오리엔티드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엑시트라는 선물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에 대해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요. 포럼 시사하고 있고, 양천구에 이제 공유경제위원이라고 지역마다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뭐 크지는 않지만 예산들이,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중에 하나고,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은 서울시 공정거래과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자문위원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식업이랑 프랜차이즈업이랑 혼용할게요. 그래서 그거의 용어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주시고요. 프랜차이즈업의 70%가 외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업하고 프랜차이즈업이랑 제가 용어를 혼용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외식 시장의 그 그림입니다. 예, 이거 혹시 이 그림이 이게 뭐죠? 이게 표준 정규분 보잖아요. 맞죠? 아이디가 너무 잘못 그렸나? 예. 이쪽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 저쪽 극단을 좋은 거라고 했을 때 양의 영역이라고 보면 좋은 프랜차이즈도 희소하죠. 많지 않죠. 나쁜 프랜차이즈 사실 되게 많은 편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림상으로는 이렇죠. 양극단의 부와 좋은 것과 나쁜 거에 이렇게 창업 시장이, 외식 시장은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고민점의 하나예요.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문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완만하고 여기 퉁퉁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되게 여기가 뾰족하거나 되게 가운데가 되게 부실하죠.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평균이 없습니다. 외식 창업 시장은 평균. 그러니까 노멀하게 사업을 노멀하게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없죠. 그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키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쁜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곳.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두 분야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양쪽 다를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안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나오는 거, 그건 오케이. 근데 그 나쁜 프랜차이즈를 잘 보는 눈을 해안을 가지시 못하고 그 프랜차이즈에 의존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수많은 가맹사업자들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프랜차이즈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상태에서 창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의 문제라고 보는 외식 창업 시장의 대상은 수많은 독립 자영업자들이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보다는 너무 단순해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는 비싸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자기를 너무 믿어. 자기 음식 맛이 좋기 때문에 뭐 브랜드 안 달아도 나는 맛만 좋으면 손님들이 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수많은 개인 창업자들, 독립 창업자들, 독립 브랜드 창업자들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장사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나의 개성을 브랜드에 완전히 녹여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장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의 어떤
외식 창업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쉽게 생각하고 할 거 없어서 하는 장사. 그다음에 가맹점 뭐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든 돈 벌겠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가맹 창업을 하는 이런 양극단에 있는 창업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봉착해 있는 문제점의 시작이 아닐까. 시장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있는 시장을 만들고 싶다. 아까 이 표에서 여기만 요 정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나쁜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결국은 이런 키워드들을 연상시키죠. 빠르다, 구설수, 트렌디하다, 매뉴얼, 그다음에 연예인, 열악, 빨대. 이 빨대 혹시 첫 페이지 기억나요? 빨대?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 빨대. 나쁜 의미의 빨대. 빨대네 집. 죄송합니다. 개그 코드가 안 맞네요. 제가 프랜차이즈 얘기하면서 빨대네 집 이렇게 저희 동네 가게인데 전 빨대를 좋아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웃질 않아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나쁜 부정적인 바이럴들이 이제 우리 그 프랜차이즈의 문제 의식이지 않을까. 예. 편집 잘 해주세요. 웃는 부분만. 예. 그 외식 산업 시장은 뭐 약간 통계치들이 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200조 시장 정도 보고 프랜차이즈만 한 100조 가까운 시장으로 보여요. 근데 이 다이어그램의 크기가 지금 매출 볼륨하고 반대로 그려놨죠, 제가. 의도한 겁니다. 이 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대기업들이 대기업군의 이제 외식 기업들이 직영점으로 사업하는 그 브랜드를 아주 그 산업이 크고 그 기업들이 되게 좋다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독립자영업 시장으로 보지만 실제 볼륨은 독립자영업자가 더 크죠.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외식업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200조는 직접적인 산업 규모고 뭐 물류 뭐 이런 거 뭐 다 파생 다 엮으면 훨씬 더 크죠. 우리나라 GDP가 1,500조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면은 점유율에서 시장을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10% 20% 정도 수준의 산업부에서 우리는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죠. 그만큼 그렇게 대우받지 않으니까요. 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보면 이거랑 연관성은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죠. 1개 매장을 10개 매장으로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가 늘어나면 결국은 그 조직이라고 보고 시스템이라고 보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 그러면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학습이 되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부가 증식되는 거죠. 그 학습 효과로 대변하는 이 규모의 경제화가 결국은 우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근원적인 어떤 그걸 표현하는 개념이죠. 프랜차이즈 산업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이커브를 맛보신 부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볼 분들은 많죠? 예, 맛볼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네, 뭐 전 기대하는 노가리 슈퍼 맛보셔야죠. 제이커브. 예, 데스밸리는 다 지나신 것 같은데 펜스테이크 키친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브랜드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이 시리즈가 요게 연대기가 어디 연대기 같아요? 예, 알볼로입니다. 알볼로 2005년에 시작해서 매장이 늘어났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장이 늘어난다고 처음에 막 오히려 돈이 더 나가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갑자기 가맹점들이 멱살 잡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지난 게 사실은 2010년, 1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돌파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1.5배, 2배씩 성장해서 최근의 모습이 된 거고 최근은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에 있어요. 제가 작년만 해도 이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이게 우리 프랜차이즈 현실이에요. 프랜차이즈. 그리고 이게 자본 시장에서 성장하는 산업들의 보여주는 성장 그래프죠. 제이커브. 예. 근데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산업이에요. 제이커브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에
좋지 않아요? 프랜차이즈업도 이렇게 제이커브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우리 산업을 조금 더 좁게 보면, 기업들로 좀 보면 이렇게 성장도 하고 제이커브 성장도 하고 규모도 크고 그렇죠. 근데 현재 잘 되는 브랜드들이 있고 잘 망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이 성공과 실패는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면 성공한 브랜드들 좀 보이세요? 여기 인정 안 하시죠? 나름 지금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 브랜드들을 이쪽에 넣어봤고, 이제 해가 저문 브랜드들이에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직영점 기반의 브랜드들이고, 이거는 프랜차이즈 가맹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성공을 맛보고 있죠. 근데 요새 분위기가 다시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가맹 사업보다 직영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만 이 직영이 과거에 저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하던 그런 모델이 아니라 조금 독특하고 다른 형태의 직영점 모델로 바뀔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공과 실패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성장을 하는 그 브랜드들의 그런 기업들이 왜 성공을 하냐 보면, 과거에 보면 이거는 제 사견에 가까워요. 우수인력. 예전에는 대기업에 있는 식품 계열의 회사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에 많이 안 왔는데, 성장한 기업들에게는 그런 인재들도 많이 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인력 시장에 대해서 아예 마이크로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감적으로는요, 아웃백 뭐 이런 외식 기업들의 인재들이, 그 매장들이 축소되고 좀 안 좋아지면서 그분들이 가맹 사업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꽤 많은 사람들이 뭐 놀부 뭐 이런 회사들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단은 매니지먼트에 되게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우수 인력들을, 시장을 만들어준 게 우리 가맹 프랜차이즈 모델에서의 성공 기업들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일부. 그 다음에 옴니 채널,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들로 해서 판매 채널의 확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IT 기술에, 오토 기술이 저희 분야에 들어왔죠. 배달을 비롯해서 뭐 결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우리 소비자 접점을 증가시키면서 산업을, 그러니까 판매 채널들을 확장시키고 고객들을 수요를 접점을 높이는, 그런 접점면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고, 해외 진출로 완벽하게 성공한 기업은 많이 안 보이지만, 해외 진출을 하는 부분이 뭐 프랜차이즈는 너무 지금 되게 보편화되어가고 있잖아요. 안착을 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해외 진출 많이 하면서 초기에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브랜딩이 또 좋은 관점 같아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이 브랜드로 성공한 기업들이 거의 없었는데, 영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문제가 생겼지만, 조스 같은 경우는 바르다 김 선생으로 바로 또 히트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브랜드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성공을 돕지 않았냐. 그러면 실패한 기업들의 특징들을 좀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산업을 갑을 프레임으로 한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급격한 성장에서 오는 리더십과 기업 문화의 문제, 이걸 두 개 같이 말할게요. 전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산업이 급성장하는 게 너무 우리 그 경영자들의 리더십과 기업 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의 그 오너분들께서는 급성장을 함에 따라서 오는 어떤 부족함도 있지만, IT 환경이나 이런, 지금 모든 비즈니스는 IT 환경 기반에서 돌아가고 성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죠. 매장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외식업의 대표가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또 이론도 사실은 기업 경영에서는 또 중요한 기점이 되거든요. 장사를 할 땐 모르겠지만 기업을 키울 때는 이론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매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성공하셨던 분들이 이론에 대한 그런 학습이나 배움에 대한 그런 거 없이 장사를 하는 것들이 기업이 한참 성장해 나갈 때 그게 다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죠. 급성장한 직원들이 기업의 성장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우리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회사가 성장이 멈췄을 때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직원들이 스스로 발굴해내거나 그 직원들의 도움으로 회사가 다시 한번 성장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급격한 성장이라는 우리의 패턴 때문에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급격한 성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격한 성장이 아니라 딱 준비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소비자와 나만 있으면 너무 심플한데 그 가운데 우리는 가맹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물류회사도 유통회사도 있죠. 뭐 인테리어 회사도 있고 뭐 엄청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균형적인 헤게모니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말 힘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규모의 비경제성은 우리 산업에만 작용하는 건 아닌데 이 규모의 비경제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회사들 성장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겪는 되게 많은 개념입니다. 규모의 비경제성은 사실은 외울 만큼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막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규모의 비경제성은 왜 생기느냐.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들으시면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100년, 200년 사람들이 100년 된 이론가들이 규모의 비경제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열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건 규모의 경제로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잖아요. 성장 이후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맞이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혁신하지 못할 때. 그때 규모의 비경제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기업이 한참 성장할 때. 그러면 우리 보통 뭘 하죠? 매출이 증가하면 뭐예요? 사람 뽑죠. 그리고 막 뭐 설비 같은 거 투자하고 막 더 늘리잖아요. 그렇게 막 늘려서 설비 투자도 하고 사람도 뽑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조직이 되게 많이 거대해지죠. 그리고 심지어 그 매출 증가폭이 그 우리가 비용 나가는 비용이 매출 증가폭을 넘어서요. 어느 시점에 우리도 모르게 시납으로 그런 상태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쓰는 돈이 성장한 폭보다 큰 거죠. 그런 단계를 맞이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단 조직이 비대하고 거대해졌잖아요. 근데 그 비대하고 거대해지는 사이, 그러니까 조직이 성장하고 비대해지고 거대해지는 그 사이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조직원, 특히나 관리자들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갑자기 커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슈퍼바이저 뭐 어디 가면 이거 볼 거 이제 나 못 보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났는데 더 못 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바로 얘기할 수 있던 거를 이제는 누구누구 뭐 부장, 차장 거쳐서 뭐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보고를 다 받지 못해서 관리자들이 디테일을 잃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말은 즉슨 뭔가요? 운영이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잖아요. 운영이 되게 복잡해지고 그런 거고 운영이 복잡해지면은 그게 또 무슨 뭘 의미하나요? 느린 의사결정이 생기는 거죠.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느려진다는 거는 유연성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즉각 뭔가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그 유연성이 부족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권한이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인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임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문제는 많은 구성원들이 아까 관리자들을 얘기했잖아요. 이 많은 구성원들이 이 급성장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 많은 주니어들이 경험 부족을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 위험 요인,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이 멈춘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많은 구성원들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통 경영자의 어떤 애요? 눈이 뒤집혀지잖아요. 막 무계획적으로 막 전략을 짜요. 갑자기 막 이 브랜드가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뭘 제품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저기서 이랬다고 하니까 이랬다 이러면서 계속 무계획적인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요. 그럼으로 인해 이제 현명하지 못한 다각화 전략들, 그런 성장 전략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죠.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붕괴되죠. 네, 되게 이기적이고 하기 싫고 협업은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할 일만 하고 싶고 아이디어 내기 싫고 이런 거죠. 이 문제에 봉착한 회사들 많죠. 예, 이 문제에 매출 100억 이상으로 해서 성장을 맛봤던 퀀텀 점프 해봤던 기업들은 이 문제를 다 겪고 있거나 그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이론가들이 규모의 비경제로 이걸 표현했고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 그 사이에 그 경제
그래프로 거기를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론화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많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그러면 대안적 프랜차이즈는 왜 지금 우리가 대안적 프랜차이즈를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각해 볼게요. 프랜차이즈는 너무 자본주의적스러운 너무 자본가의 독점적인 어떤 부를 중시시키는 완전히 초 주식회사스러운 모델이죠. 이거 너무 제가 세게 얘기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회사가 100억, 200억 되면 그 직원들, 그 처음에 함께한 소수의 관리자 빼고 초기에 그래도 많이 참여한 일반 주니어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받나요? 아니면 급여가 갑자기 우리 지금 가뜩이나 중소기업 급여도 안 되는데 그래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차가 바뀌었나요? 예, 그렇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오너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부동산을 사지만 그 구성원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유 FC 포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좋은 경영인들을 아예 우리 스스로 인큐베이팅 하자 이런 집단지성 포럼이 생긴 거 아닌가요?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여기 온 거 아닌가요? 네, 저 빨갱이하네.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의 자본주의적인 속성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시스템 속성이죠. 아까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거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뭘 넣으면 그 시스템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규모의 범위, 범위의 경제라는 얘기를 하죠. 규모의 경제는 너무 쉬운 거니까 뭐 빼고 규모의 경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매 같은 것들을 많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에어리어라고 해서 에어리어 마켓 그 경제라고 해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 있고 퍼실리티 레벨이라고 해서 시설 같은 거를 투자하면서 그 시설에 한번 투자해 놓으면 그 고정비로 매출을 증가시키잖아요. 뭐 그런 개념도 있고 커퍼레이트 레벨이라고 해서 본사가 이제 관리해주면서 관리적인 어떤 효율을 만드는 거 이런 건 또 커퍼레이트 레벨이라고 해요. 이런 규모의 경제가 있고 범위의 경제는 뭐죠? 쉽게 하면 범위의 경제는 그거죠. 우리 석유 정제하면은 끓는 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파면 팔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누룩을 가지고 막 여러 뭐 무슨 청술 뭐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범위의 경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본이 증식이 되고 그 자본이 자본가한테 집중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일부 문제, 주주들의 부로 귀속된다는 거. 이게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받는 게 왜 요새 비판받냐 이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신설 부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정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들으시면 다음에 2번째 들으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자발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을 다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이라고 해요. 전통 주식회사와 다른 형태의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왜 탄생이 되는 거냐면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 특히 사람과 분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사람이란 거, 노동이란 건 뭔가요?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 분배는 뭔가요? 복지잖아요. 복지. 현재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뿌리의 근간은 정책적으로는 유럽 선진국 1800년도 후반대부터 개념으로 나온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한 그 정책 주류 비주류 정치가들이 개념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 유럽에서 온 사회적 경제를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막 도입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를 대체한 대안적인 기업 모델로서, 기업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사회적 경제 개념의 뜻은 사람과 분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예. 근데 사회적 경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식회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돈 버는 일 말고 용어 안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뭔가요? 많은 주식회사들이 할 수 있는 돈 안 벌면서 좋은 일 하는 게 CSR 아닌가요? CSR 용어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설명 안 하는데 CSR은 이렇게 4단계로 돼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CSI 이 네 단계로 돼 있고 이 CSI를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이어라키로 만든 사람은 캐롤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사회적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고 윤리적 책임이 있고 자선적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CSR이 문제,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이 그렇게 기부를 해도 그렇게 좋은 일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뭘 해도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CSR도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빌면, 입을 빌면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개념이에요. 최상위 단계가 자선적 CSR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는 이걸 생략해버려요. 자선적 사회적 CSR만 해요. 경제적 CSR은 뭐냐면 일자리 창출하는 거, 청년들한테 자리 주는 거, 그다음에 계속 사람들 늘려나가는 거, 고용하는 거, 계약직 아니라 정규직 채용하는 거. 이게 경제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이 존속하는 거. 두 번째 책임은 법적 책임이에요. 기업 상법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 윤리적 비슷하죠. 기업의 윤리, 뭐 환경이나 이런 거 어기지 않고 재료 좋은 거 쓰고 이렇게 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거, 경영자의 윤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이 자선적인 거예요. 기부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고 이런 거요. 그다음에 어떤 뭐 봉사활동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돼야지 이걸 할 수 있고 이게 돼야 이걸 하는 건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재단 만들어서 기부하고 뭐 또 이러면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되는데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CSR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는 사실 이 개념에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생존,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경제적 의무를 다하고 법적, 윤리적 의무를 단계별로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CSR은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CSR에도 CSR에 조금 변형된 확장 개념으로 나온 게 CSV예요. CSV를 혹시 여기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 들어본 분 한 5분 되죠? 네, 눈으로 저랑 마주쳤으니까.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뜻이고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용어예요. 용어는 안 중요해요. CSR보다 조금 더 진일보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뭔가 조금 더 조금 변형된 개념인데 CSR은 예를 들어 번 것을 선행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가진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근데 CSV는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개념 차이를 알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물을 주는 거는 CSR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전수시키고 거기서 회사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도 벌고 물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돈 벌고 이런 개념이 CSR이에요. 탐스 슈즈의 개념.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